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영화를 잘 보셨어요? 네. 각자의 여러 가지 럭키를 추구하면서 럭키들이 충돌하고 뭐 갈등도 하고 조절도 하고 하는데, 예, 오늘 그 주비회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선 참여자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호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주거권 활동 함께하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요즘 주로 홈리스 행동 등 아랫마을에서 이런저런 자원 활동을 하고 있고, 구술생애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두 분도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그 같이 보고 느끼신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오는 이야기들의 중간중간에 나 좀 할 얘기 있다, 이견이 있다, 이런 분들은 뭐 그때그때 하셔도 좋고, 나중에 또 따로 이렇게 불러 이야기 들을 때 하셔도 좋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호님은 영화를 어떤 것에 주로 중점을 두면서 보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네, 일단 재밌었고요. 되게 재밌게 본 건 너무 사실이고, 그런데 저도 8년차 레즈비언 커플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레즈비언 커플들도 그렇고, 대화가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사사건건 대화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성의 부부나 커플들 보면서 너무 정상 가족들은 너무 대화가 없다. 자, 한번 요거에 반론이 있어. 나는 이러면서 지켜봤었는데 이 커플들이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얘네들도 대화가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집값, 이제 그 주민분들의 어떤 집값으로 대동단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정말 저렇게까지일까? 저 정도일까? 하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의구심도 보면 있으면서 너무 씁쓸하고 너무 슬프다, 뭐 이러면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커플들의 해바라기 심고 난 이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희수 입장도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하여튼 그 얘기는 이따가 더 이어보기로 하고. 어떠셨어요, 지수님은? 먼저 개인적인 소감 먼저 해주셔서 저도 냉큼 얘기하자면 저 너무 서운해요. 아니 희서한테 너무 서운하지 않으세요? 저는 선우한테 너무 이입해가지고 아니 좀 말 좀 하려고 하는데 피곤해 막 이러고, 아니 막 한참 하고 있는데 나 잘래, 자기 맘대로야. 너무 서운하다 생각해,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다가 그래도 선우가 끈질기게 끝까지 사진첩을 사수한 덕분에 희서도 이제 선우가 뭔 생각했었는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집 부리려면 끝까지 부려야 되나 보다. 네, 사적인 생각을 좀 했었고, 얘기 쭉 보면서는 이게 그러니까 집에 대한 그러니까 희서가 이 집을 사자고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엄마한테도 돈을 빌린다든지 사내 대출도 찾아본다든지. 근데 희서의 상황들을 좀 보니까 일단 그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그 집안에서도 자기가 이제 레즈인 거를 밝히지 않으면서 지냈던 것 같고,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있을 관계라는 게 사실 선우 하나인데 얘랑 좀 둘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구하는 과정에서 명글을 이제 선택했던 거고, 근데 그 선택이
선우가 희선을 미처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아파트를 사는 순간 이 둘 사이에 그 보이지 않았던 계급격차, 특히 자산이라든지 맞아요. 가정 환경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격차가 서로의 삶 한가운데에 너무 박히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게 럭키하려고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얼럭키하게 된 어떤 상황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공감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얘기들이 다들 많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잘 봤습니다. 아, 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면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되게 좋았다는 생각을 했던 건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겪는 뭐 취업, 영끌 문제에서부터 노년 세대가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 장래나 그리고 둘 다 모두 두 세대가 모두 레즈비언 커플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어쨌든 이 사회에서 숨기고 살아야 하는 조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잘 엮여져서 드러났고 사실 성소수자를 이렇게 주제로 한 삶을 들여다보는 영화들이 슬프거나 참혹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들 죽어요, 막. 너무 슬프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톤이었다. 너무 슬프지 않고 현재의 문제를 건드리면서도 공감을 일으키고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밝은 쪽으로 나아가는 어떤 것을 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좀 커다란 주제인 주거권의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소수자 커플들 간의 계급 격차의 문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돼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예상되는 우리가 아는 커플들 중에서도 뭐 하나는 활동을 딛다고 하나는 돈을 딛다고 한다든가 이럴 때 쟤네가 도대체 얼마나 그 여러 가지 고민들과 갈등들과 이런 것들이 있을까 좀 아시는 거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사실 저희 커플도 제가 나이가 많고 이렇게 보기에 제가 왠지 붙일 것 같죠? 남성적인 어떤 성 모델을 가지고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돈은 저희 파트너가 훨씬 더 잘 벌고요. 이렇게 그런 지위가 있어요. 경제권도 그 친구가 가지고 있죠. 결국 권력은 이제 그쵸. 돈에 의해서 그 제가 얼마 전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래요. 저희 커플 우리 이런 거 재밌어요. 저희 파트너가 이제 회사에 있는데 어느 분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라. 거기에 그렇게 재력가들이 많으니 거기 가서 그러니까 남성을 알아봐라. 그리고 너 머리 풀고 안경 벗고 원피스 입고 거기 가라. 가서 남자를 만나라. 재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너의 삶이 달라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파트너가 저는 애인이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정말 너무 저희 파트너한테 정말 감탄합니다. 시인 만나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 만나요. 한 달에 한 100번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밥벌이는 해요. 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나에게 재력을 들이대면서 남성을 만나지 만나러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를 그렇게 우회한 거죠. 그냥 자기 곤조대로 사는 사람을 나는 만나고 있다. 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그렇게 우회한 거예요. 저는 박수를 쳐줬어요. 잘했다. 그래. 그래요. 그 지수님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즈비언 커플이 뭐 이 영화에서는 그럭저럭 이렇게 친하게 끝을 맺었지만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커플이나 뭐 깨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재밌어하는 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 무조건 깨진다. 깨져. 솔직히 여기 끝까지 여기 임종을 함께 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여기는 그거를 한번 아니, 일단- 진도를 나가보셔봐. 일단 너무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니 안 계세요. 서운하니까 거가 있다니까요. 일단
아니 이렇게까지 나의 그러니까 일단 너무 대화를 안 하고 서로의 일상을 너무 공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오늘 뭐 하고 살았는지 뭔 생각했고 인사도 안 해요. 저 그게 사람이 들어오면 인사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뽀뽀의 빌더 딱 한 번 있고 안 해 인사도 안 해. 뭐 하려다가 말았어. 근데 하여튼간에 문제가 없을까? 어쨌든 서운하다. 근데 무조건 깨졌다. 이게 너 자격지심이야. 막 이러고 창피해. 이 몇 가지 좀 너무 나의 그 자존을 건드리는 단어들 몇 개를 너무 이렇게 서로 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깨졌는데 이번에 깨지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어떻게 저렇게 잘 지내다가 무조건 저기 구축이잖아요. 근데 저런 데는 무조건 연극할 때 여기에 언젠가 무조건 재건축 들어간다 이러면서 했을 거거든요. 재건축 왔을 때 무조건 깨진다 저기 구축 아파트니까 오래된 아파트. 그래서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를 매입할 때 희서가 보니까 잘 모르고 샀어요. 잘 모르고 샀어. 엄마한테 혼났잖아. 그래서 잘 모르고 샀는데 장차 봤을 때 돈이 안 될 거라서 산 거야. 애매한 재건축 돼도 한참 걸리고 하여튼 애매한 걸 샀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재건축 진행된다 쳐요? 그럼 이제 조합 만들어져서 분담금 얼마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선우가 도움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 또 싸우겠죠. 또 싸우겠네. 여기는 그래서 어차피 헤어져요. 근데 어차피 헤어질 건데 그 헤어질 때 이게 그냥 사랑이 끝나니까 헤어지는 거라 이 집과 돈이 얽히면 이게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단 차용증을 썼잖아요. 그치. 근데 차용증을 써도 어쨌든 간에 돈이 얽혀버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희서가 선우한테 보니까 선우가 보태봤자 뭐한 1,000, 2,000 보태지 않았을까? 10분의 보니까 1이나.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0, 2,000 보탰을 것 같은데 1,000, 2,000 보태고서 살거나 아니면 전세 대출을 활용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그 법률혼을 인정해주지 않는 관계니까 오히려 제도를 이상하게 활용해서 소유에 대한 이제 대출은 희서가 하고 선우가 전세 대출을 끌어왔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근데 헤어졌어요? 그럼 이게 임대차 계약도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우가 우리 헤어졌으니까 나가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을 빼줘야 돼. 희서가 나한테 보증금을 당장 못 주면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 못 주면 같이 살거나 이상해. 그래서 그런 이상한 혹은 희서가 빠르게 매력 어필을 해서 다음 장을 찾아와가지고 다른 파트너. 다른 파트너가 전세 대출 받아오게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 별로 좋지 않아도 돈은 좀 있는. 아니면 희서가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 그러면은 진짜 세입자를 구해와서 그치. 선우도 보증금 돌려주고 내보내고 그치. 본인도 나가서 월세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찐 세입자를 구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같이 잘 살아가고 싶어서 집을 이렇게 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집이라는 거를 어쨌든 대출 끼고 살 수밖에 없다고 여기지만 이 대출이라는 거는 사람 사이 관계를 보지 않고 오직 돈의 관계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리 오르면 당연히 그냥 알아서 개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고 감당 못하면 팔아야 되고 이 둘이 깨지든 말든 근데 이 돈이랑은 사실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에 이 돈이 얽혀 들어오고 금융 질서가 얽혀 들어올 때 이게 너무나 그 관계들의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고 관계들의 어려움을 더 지속시키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영화에서는 이번 영화에서는 그저 좋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지만 그 내면이나 그거 이후를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주거의 문제는 파트너 간의 문제는 굉장히 훨씬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얽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제 이 영화와 관련한 이야기들로 토크를 했다고 들었는데 하신 이야기 포함해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취향대로 기억을 해가지고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일단 선우는 티브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알려주셨고 감독님 피셜.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네, 이제 배우님이 너무 잘생기신 나머지 누군가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이거 다 알아들으세요? 모르는 분 있으면 봐. 그 티나는 붙이다. 티나는 붙이다. 티나는 선우가 붙이다. 레즈비언 커플 중에서 비교적 남성성의 역할을 한다고 기대되거나 그런 성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붙이다 맞아요. 모르는 분들 많아서 어려운 말. 계속. 엄마나 실례했습니다. 네, 실례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깨너머 이렇게 배우고 있는. 근데 어쨌든 그거 좀 기억나고, 그리고 기억났던 게 선우랑 희서가 그 컬러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컬러가 있대요. 그래서 희서는 좀 이제 파랑색. 그래서 혹시 파란 옷 입고 오신 분들은 그걸 의도하셨나? 이러면서 이제 혼자 생각을 좀 했던 게 있고, 그렇게 이제 좀 서늘하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좀 연대나 어떤 갈등 해소의 시간을 좀 노란빛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셨었고, 옷의 색상이 그렇게 바뀌어요. 네. 그리고 그 화면 빛깔이라든지 그런 거 좀 고민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전조사들을 하면서 그 민유도 같이 했던 곳인데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성소수자들의 그 주거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면접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레즈비언 커플이 이제 수원인가 뭐 이런 데 집을 하나 산 거예요. 이제 주거 안정을 이제 꾀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시기가 한참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런저런 온갖 사람들의 그 동선이 다 까발려지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태원 클럽 요 이슈가 이제 터지면서 아파트 단톡방에서 엄청 혐오 어린 말들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보고 있자니 나의 동지들이 여기서 욕먹고 있는데 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신 거죠. 그랬다가 너 동성애자 대변인이냐, 너 동성애자냐 하면서 너 몇 층 몇 호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들어가니까 내가 이 우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삶의 안정을 위해서 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파트라는 건 익명성이 기대되긴 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가족주의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어쨌든 생활 공동체잖아요. 원튼 원치 않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서로의 사생활이 조금씩 드러나는 방식의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오래된 단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단지에 살수록.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이렇게 혐오가 가득한 사회에서, 특히나 내 집이 어딘지 알 수 있을 법한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관계망 안에서 드러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데 이미 집을 사버렸고 어떡하지? 이 고민이 이제 이 영화를 만들 때도 같이 얘기를 좀 고민해보게 됐다, 이런 얘기도 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요. 또 뭐 영화에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것들.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에서. 그 지수님 얘기 듣고 또 영화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저는 저와 제 파트너의 지금 관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파트너는 회사에서 그런 압박을 받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니 너는 대체, 왜 집을 안 사니,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저는 그런 거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런 게 저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이 커플들처럼 전세 대출을 받을 때도 저희 파트너의 명의였고 그 친구가 돈을 더 많이 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 불안이 와요. 우리 관계가 깨지면 나는 여기서 어떤 소유권을 내가 맞아요. 어떻게 주장할 수 있지? 주거 하향. 그러니까요. 사냥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은연중에 파트너한테 자꾸 압력을 넣게 돼요. 빨리 커밍아웃 해라. 빨리 내 존재를 알려다오. 약간 압박감을 저도 집을 구하거나 할 때 조금 초라한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새로운 아파트를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격의 집들을 보게 되고, 내가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것이 너무 보이고,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보면서도 그 최근에 나눈 대화로는 다음에도 집을 사진 말자, 전세로 그냥 좀 더 연장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안에서도 어쨌든 계약서를 써야 하고 저는 지금 그 부동산 거기에 아래에 직장 동료로 이렇게 어쨌든 제가 같이 살고 있다는 걸 기재를 했거든요. 직장 동료로 기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 파트너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어쩔 땐 사촌 언니였다가 어쩔 땐 직장 동료였다가 뭐 이렇긴 하는데 아무튼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깨졌어? 남들이 봤을 때 이 집의 명의는 그 친구야. 우리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서 나를 얘기할 수 있지는 불안의 요소로 남아있긴 합니다. 일정한 기여를 하긴 했나요? 그럼 전세보증 조금 기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여한 거가 서류로 남아 있어요. 사용증을 쓰진 않았어. 이거 믿고 안 쓰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들. 근데 관계에서 그런 걸 쓰기가 되게 우리 관계 이런 것까지라고 영어 생각되지만 많이 하신다면서요? 많이 하죠. 그런 얘기가. 아유 저 그 이성애자 부부들도 그런 거 그냥 무슨 부부간에 무슨 뭐 가족간에 안 쓰고 그랬다가 나중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이 정말 빈손으로 떨려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노년 그 세대를 보면서 저분들이 원치 않게 헤어졌을 것 같다. 맞아요. 어떤 사연이었을지 그런 상상이. 그런 상상이 이제 피어오르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 주시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고 얘기를 꺼내주셔야 이게 쏙쏙 생각이 날 것 같은 게 얘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 이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좀 생각하셨던 게 뭐냐면 그 화분 할머니 있잖아요. 화분 할머니가 강신임이고 그리고 화분 할머니의 옛날 파트너였던 현정남 그 이제 마포구 동교로 사는 현정남 그 둘이 이제 레즈비언 커플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종의 그 부치들이 자기의 파트너를 그 시집 보낸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가졌던 것으로 이제 좀 생각하면서 남자랑 결혼을 네, 했던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마 정남이에게는 이제 화분 할머니의 사진이 없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헤어진 이후에도 근데 아예 연락을 끊은 건 아니니까 집 주소, 그러니까 가게 주소나 뭐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근데 그 혹시 그거 보셨어요? 1988 보셨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화분 할머니 집에 선우가 몰래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비밀번호가 그 소독하려고 가시는 분의 그 이렇게 A4 용지에 그 엄청 큰 포스트잇으로 1988 써 있거든요. 근데 이 선우가 조금 그 외우다 말아가지고 1588 누르고 틀리고 우리를 긴장시킨 다음에 1988 누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1988이 그 가장 마지막 장면에 그 사진 뒤에 써있던 사랑하는 정남이와 함께 거기가 1988 사진이었죠. 네, 그게 1988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싫어서 헤어진 건 확실히 아니었을 것 같다 생각에 동의합니다. 싫어서 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저는 뭐 그중에 누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면 더 재밌다고 그냥 이렇게 뭐 8년 이랬다 뭐 10년 20년 이런 게 좀 뭐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서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저기서 추구하는 안정 소위 그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이 추구하는 안정 혹은 이 레즈비언 커플들 사이에 추구하고 싶은 혹은 도달하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그 안정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정상성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 늘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정상화되는 이런 거라고 할 때 저 안정의 추구, 저 오랜 기간의 추구, 관계의 뭐 지속적인 추구들이 옳은 것만인가 하는 고민은 여전히 저는 계속 있다고 보여져요. 예, 혹시 관객들 중에서 이 영화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 나온 것에 보태서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누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의제들이 다루어졌죠. 네. 교수님은 전 파트너들이 헤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파트너들이 이렇게 각자의 색깔에 맞게 자기네들의 갈등을 좀 잘 해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오래, 바람이 오래. 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헤어지길 바란다라기보다는 이제 알겠어. 네. 알겠어. 어쩐지 아니, 현실 속에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 네. 주거의 문제나 관계, 권력 관계의 문제들이 그렇게 지속되는 한 그럴 가능성이 그쵸. 이 둘의 업적을 떠나서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 선우가 보니까 좀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다녔고, 그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 배달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리를 다친 것처럼 좀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화분 할머니도 계속 그냥 집에서 쉬던 사람이 아니라 나름 뭐 조교기라든지 보니까 그 청소할 때 보니까 무슨 고주파 뭐 이런 것도 한 바가지 맞아요. 있더만. 뭐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선우가 일생에서 계속 이제 그 접하게 될 어떤 노동의 형태라는 게 그 화분 할머니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니까 희소가 아니면 이 아파트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을 선우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라는 게 자기 삶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뭔가 희소 덕분에 이제 얹혀 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이 냄새로부터 연결되긴 했지만 이 죽은 화분 할머니의 어떤 서사에 더 몰입하게 됐을 것 같다. 왜냐면 이 집이라는 것도 내 힘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계속 모든 결정을 희서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서사를 궁금해하는 게 자기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외로움도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그냥 이게 사랑한다고 또 무마되지 않는 어떤 그 격차, 그게 아파트에서 더욱 드러나고, 또 누군가의 죽음과 그 죽음조차도, 사실 저는 이 아파트라는 공동체가 한국 사회에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아파트에서 형성될 수 있는 공동체의 방식이라는 게 정말 우리한테 건강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나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든 게, 아파트 카톡방에서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결의를 할 때 제일 쉽게 뭉칠 수 있는 단어는 집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후에 뭐 얘기를 할게요,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구구절절 스토리는 너무 사적이고 너무 지루하고 하등에 쓸데가 하등 쓸데없는 얘기인 거예요. 말 안 통하는 얘기고. 근데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리고 서로 호수로 부르고 1410호 이런 식으로 부르고 이름도 없고. 근데 그렇게 각자의 주어진 네모네모 공간에서 살다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함께 슬퍼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그런 방식으로만 서로의 관계를, 그러니까 서로 관계의 토양에 그런 것들을 둘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게 너무나 좀 그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되는데 끼친 되게 많은 그 사회적 요소들이 너무 그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그래서 사실 너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제 개입해야 되나에 대한 좀 고민이 드는 그런 아파트 이야기이기도 저한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가 또 마냥 슬프지만은 않고 막 언니들 레즈예요, 뭐 이런 이제 귀여운 아주 그 멋쟁이 그 장면 참 네, 이뻤어요. 네, 멋쟁이 친구도 있고, 그리고 길고양이를 중심으로 어쨌든 그 연대의 씨앗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진 않다, 낙관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도 그래서 그래도 감독이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고, 저 집값으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저 관계에 어떤 식으로 이 주거공 활동가 같은 사람들을 개입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보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수님이 이야기한 그 이제 다른 관계를 열어가는 가능성, 길고양이를 통해서 그 동 대표 딸과 선우가 만들어내는 관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길고양이를 봐주자라고 하면서 그것이 확장될 가능성들, 이런 모든 소위 돈 중심이나
계속 벽을 만드는 아파트 문화와는 다른 관계의 시작이 됐던 게 바로 그 시신에 썩는 냄새였다는 게 참 아이러니이고, 선우도 그 냄새 때문에 하여튼 아래층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른 줄거리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모두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혹은 끔찍해하는 그 시신에 썩어가는 냄새에 그것을 통해서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면들이 있었죠. 예, 그래요. 우리 플로어에서 또 다른 것들이. 저는 사실 보면서 좀 희서한테 입을 좀 많이 했는데 맞아요. 왜냐면 돈을 벌고 산다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진짜로 맞아요. 얘들 뭘 생각했냐. 일단 저도 되게 공감하고 재밌었던 게 희서가 보면 강남 쪽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저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데가 아닐 거거든요. 지금 보면 주택 구리평이고 하기 때문에 희서의 출퇴근길 같은 거 엄청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얼마나 제가 지금 그리고 보면 외근 다니면서 되게 많이 일하고 있고 구두 신고 다녀야 되는데 뭔 생각했냐면 집에 대한 둘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선우는 이 집에 있으니까 그 집에 대해서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게 그 냄새에 대한 굉장히 과할 수도 있는 어떤 이 집이란 걸 자기가 좀 깨끗하게라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게 있지만 희서는 제가 보기에 사실 집 밖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냄새조차 맡을 시간이 없는 네, 그런 사람인 거고 좀 서글픈 거지만 일단 이걸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뒤로 안 떠밀려 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연민이 좀 많이 드는 그렇죠. 되게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러니까 양가적인 다른 분도 그랬지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심정적으로 선우인데 지금 희서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게 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런 생각들 같은 게 항상 같이 좀 여성 노동자로 네. 그 장면들을 굉장히 잘 보여준 그런 거 같아요. 관계. 뭔가 두 사람이 또 아파트를 좀 사는 과정 같은 것도 중간에 되게 짧게 나오지만 빌라에서 살았던 어떤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약간 급하게 구입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거든요. 중간에 보면 집주인이 괴롭혔잖아 이러면서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커플도 이제 아파트 산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이게 요즘에 워낙 전세 사기가 유행이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좀 그런 위험이 덜한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또 개입하고 또 아마 그런 집 사는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떤 약간 또 희서가 제 생각에 막 자기 출근지에서 좀 먼 데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고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 뭔가 아무튼 되게 그런 생활 속에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의 큰 제도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것만으로 다 절대 해결이 될 수 없는 정말 디테일한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또 같이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화 다 보고 나서 기사들도 좀 인터뷰 기사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드러나진 않았는데 그 부동산 동대표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서사는 뭐냐면 싱글맘인 거예요. 그 감독님 표현을 의하면. 그래서 혼자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래. 여성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 마치 희서가 조금 시간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동대표도 나름 최선의 선택으로 공인중개사를 골랐는데 직업으로 이 공인중개사의 직업이라는 거는 누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비싼 집을 거래 성사시킬수록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에 민감해지고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책 중에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는가 그 책을 보면 그 기성세대 이제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부동산으로 가족의 자산을 부풀리는 게 이제 자기의 성과, 실적처럼 되는 거죠. 실패하면 이제 혼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비난받고, 성공하면 그게 이 가족에 대한 어떤 영광과 어떤 자부심이 되고, 근데 그게 개개인들의 입장에서는 투기가 아니고 어떤 주택에 대한 실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각자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최선이 되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 사회의 집에 관한 이 책에
이 문제들이라는 게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차별금지법 이런 거 법 하나로 되는 문제가 물론 아니거니와 저는 좀 그 영화 이후에 영화 다 끝나고 쿠키 영상에 그들이 14층으로 안 가고 13층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네 둘은 화분 할머니와 정남이가 살아온 일생과 어떤 방식으로 다른 길을 갈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가능성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나처럼 주거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활동가는 저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 여자를 그 아이를 혼자 키우는 저 싱글맘이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동대표가 되어서 계속 뭔가 돈으로 잡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들을 그 아파트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 사람의 삶에 우린 어떤 식으로 가닿을 수 있고 연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는 사실 선우를 너무 꼬시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선우를 꼬시면 희선을 금방 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이 빌라에서 겪는 그런 문제에 사실 저는 그 빌라도 어쨌든 어떤 사람들을 들어와 살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제가 고양이랑 같이 산다고도 집주인한테 괴롭힘 당하면 그럼 저도 그냥 아파트 사야 되나?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굴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굴레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개입할 수 있을지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얘기 들으면서 좀 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거의 다 지나서 오늘 이야기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제들이 있어요. 공영장래라는 의제도 있고 저 영화가 만들 때랑 지금 공영장래 관련한 구체적인 이제 방침들은 조금 변화된 내용들도 있고 그 오빠라는 사람 이 화분 할머니의 오빠라는 사람은 늦게 나타나서 어쨌든 통장이나 뭐라도 좀 건질 게 있나 뒤져보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신 인수조차도 포기하고 공영장례로 넘어가고 이런 건데 하여튼 저는 이제 죽음까지 포함해서 동성애자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각자의 죽음들 또 요즘 그렇게 허다하게 고독사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독고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들이 좀 지향하는 삶이나 공동체는 어떤 건지 그런 것들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은 의제였다고 영화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뭐 다 다루지는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관련한 이제 좀 이미 나온 글들이나 영화 평들 좀 읽어보시고 하면서 더 영화를 여러분들 속에서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자,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희서에게 공감했거나 희서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 집을 살 때 이 사람은 무엇을 꿈꿨을까? 분명히 관계가 먼저였을 텐데 그는 어느새 내 대출표만 보고 있어야 하는 삶으로 내몰린 극한의 어떤 상황에 내몰린 사람의 감정을 좀 읽어야 할 것 같다. 그걸 그 사람이 바란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그를 그리로 내몰았는지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저는 법제도 하나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동대표의 딸이 저는 저희들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 걸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동대표가 마지막에 사진 뒤적이 있을 때 왜 이런 거 하냐고 막 할 때 엄마 창피하니까 이리 와 라고 끌어당기는 그 제재를 보면서 저는 저 동대표도 다른 그 사람이 가져온 삶이 내몰린 방식에서 다른 가능성을 딸에게서 찾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우리들도 우리 영역에서 보여진 어떤 것들이 그 가능성의 연결들이 큰 거 아니어도 최소한의 어떤 관심, 말 걸기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선우한테 당신 레즈예요? 했으면 굉장히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했을 텐데 그 동대표 딸이 언니 레즈예요? 이럴 때 그 선우의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이쁘고 귀엽고 반갑고 하는 그런 표정이. 그런 표정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관계들 이미 딱 봐도 그걸 알겠는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도 영화에서 좀 재미있는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죽어도 이 얘기는 꼭 하셔야 되겠다 하신 분 있으면 손 들고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